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볼 텐데 뭐 이 조사 신뢰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나온 조사가 요 하나여가지고 일단 이 조사를 기반으로 좀 더 살펴볼 텐데 물론 뭐 다른 결과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기 보시면 오차 범위가 3.1% 그러니까 6.2% 차이까지는 박빙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 순위 때문에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가장 우선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네. 이거는 최근의 행보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잠재적인 대권 후보라고 봐야겠죠.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뭐 김무성 대표도 본인이 당 대표가 됨과 동시에 거의 20%에 가까운 차기 대권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반대 진영에 있는 우리 당의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가장 높은 건 전 뭐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조금 의외로 봤던 것은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 그 수치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선전했다는 거, 이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야권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좀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것들이 이번 그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 더 이 화합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김민석 총리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보다 높은 순위로 올려놨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대표는 18%대를 기록하면서 1등을 기록했는데 여당 대표는 여당이 166석이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1위 자리를 기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최근의 정치 상황 또 당정 관계가 반영된 조사 결과 아니었나 이런.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쭤본 건데 야당 대표의 프리미엄이 있었다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 같은 거는 여당 대표의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텐데 강성필 부대변인께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조사 자체에 좀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사 자체에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어느 여론조사가 뭐 의미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이제 여권에서는 어쨌든 세 분이 순위에 올랐어요. 그분들의 그 지지도를 합하면 뭐 한 37%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이제 장동혁, 뭐 한동훈 이 두 분인 것 같은데 두 분 합치면 2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진영 간의 어떤 지지대로 봤을 때는 저는 여권이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분산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차피 인물이라는 거는 앞으로 시간이 뭐 4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이제 여권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스타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여의치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당 대표가 빛나는 두 가지의 순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어깨를 같이 나누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장외투쟁에 나가서 지지자들 앞에서 환호받으면서 연설을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사실 야당 당수로서 가장 빛나는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는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쌓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다라고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장외투쟁이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그리고 과거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했듯이 결과적으로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고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여당의 실정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켜볼 일이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높은 순위로 올랐다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께서도 이 조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여론조사가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저런 결과가 나온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가 1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는 차기 대통령 지지도 숫자라는 건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과거의 예로 봤을 때도 이를테면 김무성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 기간 그 대선 주자 1위를 달렸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 시절에 황교안 대표도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모르는 거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인지도를 많이 높인 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좀 노이즈 마케팅이라 할까요? 그런 게 집중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이제 부각된 것에 따르는 어떤 효과라고 보이고요. 근데 저게 이제 지속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당을 운영하는 이제 당 대표 이런 책임을 맡게 되면 이제 성적표를 냉정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의 성적표거든요. 다른 것보다. 예. 근데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책임하에 공천하고 캠페인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성적표가 뭐냐에 따라서 저 결과는 또 지금보다 많이 다르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 한 분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4년이나 넘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청자들께서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의 행보가 윤 의원님, 예. 김민수 최고위원을 당 소통위원장에 예. 임명했나요? 예. 소통위원장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뭐 공개석상에서 했던 발언을 좀 비교해 보면 예.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소통위원장이 앉혔다는 거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강성 지지층의 환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보를 보면 단순히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당을 다시 중도로 원위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고 예. 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어느 정도는 보였다. 그리고 제가 뭐 당의 어떤 위원회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소통위원회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위원회는 각각의 최고위원들이 조금 나눠서 역할을 맡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정치적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현재 페이스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거기에서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권에서는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과 별개로 그렇다 할 어떤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나 지자체장 주자가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분들입니다.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또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약에 또 3선에 성공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어디에 원내로 입성을 한다. 이렇게 성적이 달라지게 되면은 야권은 오히려 더 많은 대선 주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지금 보시면 김민석 총리가 1등인데요. 이낙연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시면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초반에 얼마나 압도적인 대선 후보였습니까? 예. 지금과는 좀 대조적인 현실이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징크스가 있고 조국, 정청래 두 분은 사실은 뭐 여권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서는 글쎄라는 마크가 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다음 대선은 좀 보수 진영이 좀 더 유리한 곳에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아니 원래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1년 만에 열리는 선거여서 거의 여당이 유리할 거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조금 뭐 물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강승필 부대표는 어떻게 좀 먹었어요? 아니 사실 그 만만한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방선거의 핵심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서울시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고 예. 비교적 조금 구구적인 이미지보다는 조금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저희 민주당이 탈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또 부산도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민주당이나 여권이 삐끗해버리면 그 고리가 바로 풀어지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구도는 달라지고 성적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1년 후에도 사실 높은 어떤 지지를 받느냐가 사실 관건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앞서 있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것만 무난하게 잘 해결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크게 무리수가 없이 국정 운영을 잘 해낼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 어쨌든 남아있는 현안들을 항상 최선을 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매 주마다 선거를 치른다는 마음으로 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도 약간 긴장감이 조금 느껴지네요. 이 조사에서 근데 그 지방선거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승리했다라는 기준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승리했다는 기준. 그렇죠.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선출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 지방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18개 시도 가운데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그 지방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분명히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만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주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하지만 반드시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미 관계와 관련한 굉장한 불확실성들이 앞으로도 노정될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도 그렇고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한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혼자 풀어나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어서 뭐 내년 그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민주당이 과거처럼 집권 1년 후에 안에 있었던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건 뭐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최고위원의 그 이른바 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듣고 한번 좀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고려치 않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유지했는데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으로 대표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좀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이게 아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양면적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우리에게 적이 되고 위협적이고 또 뭐 국민들에게 해를 끼친다. 이것은 사실 좀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 함께 지금 현재 일도 같이 하고 또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 인지하고 있는 위협의 정도랄까요? 그리고 경제, 뭐 이런 정치적인 침투, 또 최근에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우리가 느낀 또 새로운 어떤 신냉전 질서,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이 잘잘못을 떠나서 이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분명한 그런 국민 여론이 잠재돼 있고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민수 최고 같은 분들의 발언들이 나름대로 저는 호응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만은 없다. 이것이 무조건 극우다. 무조건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사회에 현재 흐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지류라고는 저는 보인다는 것이죠. 이거 할 말 있으시면 하시고 넘어갈게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던 말 중에 너무 얼토당토해요. 거기에 중국만 딱 빼면 하나만 한 말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니 중국 사람이 주는 것은 함부로 받지 말아라. 원래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지 말라고. 차가 가로막으면 도망가라. 이런 말 무슨 요즘 25년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공감받기가 어렵고 중국 외에도 뭐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뭐 무비자 국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왜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오적인 중국에 대한 발언은 잘못됐다 이런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적합도도 좀 낮긴 해. 예전보다는 낮았지만 낮지 않은 수차를 보였어요. 지금 친한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원내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명확하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가요? 예, 네. 뭐 재보궐선거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뭐 본인에게 권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뭐 도전할 수 있다. 그 이전부터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죠. 원내에 네. 들어와야 된다. 원내에 들어와서 이 일이 어떻게 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권유를 드렸거든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내 입성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내 입성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취약한 점은 바로 원내 정치의 경험에 대한 부재이고요. 사실은 당대표라든지 당직은 맡아봤지만 원내 그리고 혹은 지자체장과 같은 법과 제도 속에서 하는 정치의 경험은 좀 부족하다.
다만 이 원내 진입이라고 하는 것도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요. 사실은 험지를 갔을 경우에는 낙선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양지 아니면 뭐 준양지 정도만 가더라도 또 한동훈 대표는 또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 정치의 목표가 실은 뭐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꿈을 갖고 계신 정치인이라면 실은 시련을 겪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다면은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 험지로 가라? 험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결단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낙선을 하더라도 당원과 지지층은 한동훈 전 대표의 용기를 기억할 것이고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더 큰 정치를 가는 전 길이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라도 정말 거기서 역전승을 거둔다면 그거는 뭐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주사위를 던져야 될 시점이 점점점 한 전 대표에게는 가까워져 오고 있다. 아니 근데 박 의원님 그 이른바 뭐 각 당마다 양지 뭐 좋은 지역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은 자리를 과연 줄까부터 좀 의문스럽거든요. 글쎄요. 그 좋은 자리건 아니면 험지건 공천 자체를 해줄까 좀 험지도? 의문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당 게시판 사태를 또 언급을 했어요. 임명되신 분도 언급을 했고 장동혁 대표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여전히 이른바 친한계 일각에서는 축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양지가 됐든 험지가 됐든 과연 내년 재보궐선거에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까.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당 지도부에서는 거세게 한동훈 전 대표 측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여러모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입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렇게 뭐 지역 그 민심 탐방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약간 겉도는 정치를 할 수도 없거든요. 결국 당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뭐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보궐선거가 됐든 아니면 뭐 차기 전당대회가 됐든 어쨌든 본인이 이제 대권을 목표로 하는 지난번 대선 경선도 나왔으니까 그런 정치인으로서는 결국 이제 보수층 전체를 보고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지만은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런 정면 승부를 할 시점이 언제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느냐 이건 좀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겠죠. 근데 내년 재보궐선거가 물론 이제 그때까지 정치 상황이 또 많이 변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야당의 상황도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앞서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차범위 밖에서요.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차이가 오차범위 밖 크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후보들이 적합도에서 뭐 중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경쟁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직이긴 하고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연 길을 열어줄 것이냐.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의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체제를, 당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데 너무 궤도에서 이탈한 분들, 우리 당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결국은 그런 분들이 뭐 우리가 자극적으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당의 대여 전선에 굉장히 장애가 됐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잘못된 행동들까지 저희가 다 품고 가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라 무게감이 좀 실리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문제 조사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가는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가 사실
지난해 한 11월경에 부각이 됐었던 얘기죠. 그게 부각될수록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뭐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단초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당원 게시판을 운영했고 그 익명을 전제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었던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뭐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들춰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뭐 지금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당원 게시판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규명해 보는 것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법원에서 강제 구인, 특검에서 강제 구인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테면 하라라는 당당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무감사 착수를 지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무감사위원장의 이호선 위원장인데 과거의 경력을 보면 그 발언들이 굉장히 강경보수 쪽에 치우쳐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로서는 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의 분이죠. 예,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색깔이 매우 선명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본인이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응대 차원에서 당연히 이러한 인선을 했다 보입니다. 아마 당원 게시판 문제도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요. 지금 뭐 진상 규명을 하냐 어쩌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지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한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런 정치적 기로에 사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제가 딱 느끼기에 당 내부의 이 분위기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에서요? 만에 하나 정말로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쓴 것이었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크게 정치적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결과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대여 투쟁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중에 한동훈 전 대표도 중요한 자원이고 또 최근에 메시지가 상당히 선이 굵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만에 하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스텝이다.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좀 전에 완전히 다른 분석하셨죠. 글쎄요. 아니 그 설령 사실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위법이거나 불법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연당규를 위반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난 문제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그걸 지금 들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건 결국 이제 당내에서 공존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걸 들춰가지고 무슨 또 당무위원회, 윤리위원회 가고 이런 식으로 사태가 전개된다면 한 전 대표나 친한계 쪽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쨌든 불화가 있고 그게 이제 정치적 분화 가능성마저 없는 게 아닌데 이제 저런 일로 그게 불거져가지고 분화가 된다면 누가 봐도 우스운 상황이 되잖아요. 명백한 노선 차이도 아니고 그거 과거에 그 체리따봉 보내가지고 뭐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경쟁자를 당에서 축출하거나 제거한다 그래도 보수 전체에 국민의힘 전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장동혁 그 대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할 거라는 것이 윤 의원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